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는 편안했다. 재우는 평소처럼 쾌활했고, 그의 아버지는 말수 적은 대신 무게감 있는 미소로 인사했고, 유진은 부드럽게 짐을 챙기며 자연스럽게 일행을 이끌었다. 민석은 낯선 구성원이었지만 오래된 가족처럼 대했다. 펜션으로 향하는 차 안, 유진은 창밖을 보며 이런 말을 꺼냈다. 예전엔 혼자도 참 많이 왔어요, 제주. 이 길도 기억나네. 민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고, 그 말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속내처럼 느껴졌다. 도착한 펜션은 바다가 가까이 보이는 단독 숙소였고, 저녁엔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족의 웃음소리가 번졌고, 민석도 어느새 어색함을 잊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대화에 섞였다. 그런데 유진의 시선은 자주 민석 쪽에서 멈췄고, 그는 그걸 알면서도 애써 피하지 않았다. 학교 졸업은 언제 해요? 유진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그 눈빛이 너무 정적이라 민석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내년 초쯤이요. 졸업하고 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대답을 하면서도 스스로 어색함을 느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민석은 혼자 마당 벤치에 앉아 바닷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다. 손에는 와인잔 2개가 들려 있었고, 그는 놀란 듯 웃었다. 혹시 혼자 마시고 있었어요? 민석이 가볍게 고개를 흔들자 유진이 옆에 앉았다. 다들 자니까 잠깐만 나왔어요. 조용한 밤은 오랜만이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민석은 잔을 받아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밤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냥 뭔가 다 멈춘 것 같아서요.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었다. 그 멈춘 틈에 뭘 하나 담아가야 할지도 모르죠. 그 순간 민석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낯선 열기를 느꼈다. 분명 말은 차분했고 행동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침묵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펜션 안의 불빛은 멀리서 아련하게 새어나왔고, 벤치 위의 두 사람은 바람 소리만큼 조용하게, 그러나 그보다 더 또렷하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제주도의 둘째 날 아침, 민석은 이른 햇살에 눈을 떴다. 숙소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가까이 보였고, 그 너머로 수평선이 길게 펼쳐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모두가 해변으로 향했고, 평소처럼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석은 여유롭게 햇빛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수영복을 입은 유진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수영복 위에 얇은 셔츠를 걸친 그녀는 모자 너머로 햇살을 가리며 웃었고, 손에 들려있던 자외선 차단제를 민석에게 내밀었다. 팔 좀 빌릴래요? 뒤는 혼자 바르기 불편해서. 민석은 당황한 듯 웃었지만 거절할 틈도 없이 유진이 등을 돌렸다. 손끝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고,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건넸다. 이거 진짜 꼭 발라야 되는 거 맞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이 들면 기미가 얼마나 지독한데. 그녀는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있었다. 물놀이가 끝난 후 모두가 돌아온 펜션 테라스에서 타올을 나눠주던 유진은 민석의 머리칼을 톡톡 닦아주며 한참을 손을 떼지 않았다. 머리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 들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도 수건을 움켜쥔 손에 힘을 풀지 않았고, 민석은 그대로 굳어져 버린 몸으로 그녀의 손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순간적인 정적과 시선의 교차, 그것이 어떤 선을 넘은 건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느낌이었다. 저녁이 되고 와인을 마시며 가족끼리의 소소한 얘기가 이어졌다. 웃음이 많았고 사진도 여러 장 찍었고, 밤이 깊어지자 재훈과 그의 아버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민석은 자리를 정리하려고 일어서려던 순간 유진이 조용히 잔을 한 번 더 채우며 말했다. 좀만 더 앉아 있어요. 이 밤이 짧은 게 아쉽네요. 민석은 그 말에 자리에 다시 앉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은 채 와인을 조금씩 비워갔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꺼냈다. 오늘 재밌었어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하게 느껴졌달까요? 유진이 물었다. 뭐가요? 민석은 한참 말을 고르다 말했다.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따뜻하면 오히려 내가 불편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은 오래 남으니까요.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설쳤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낯설게 뜨거워진 느낌이었다. 머리맡에 둔 휴대폰의 화면은 꺼져 있었고 거실의 와인잔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제주에서의 둘째 날 밤은 예상보다 더 조용했다. 술 기운이 은은하게 남아있던 민석은 한밤중에 목이 말라 눈을 떴고 작은 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리는 고요한 숙소 안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간신히 물 한 잔을 마신 그는 화장실 쪽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고 누군가 안에 있다는 걸 느꼈다. 돌아가려던 찰나 욕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덜 말린 그녀는 거울을 등지고 있었다. 민석은 화들짝 놀라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깨웠어요? 아니면 그냥 잠 안 오는 거예요? 민석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화장실 좀 가려고 했어요. 유진은 웃지도 않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건을 조용히 세면대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재훈인 방에서 코 고는 중이에요. 남편은 술 마시고 바로 뻗었고요. 민석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욕실 문 앞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한 걸음 옮기려던 찰나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좀 덥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 숙소 밤에 은근히 열기 남아 있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거울 속에서 민석을 담고 있었다. 민석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엔 말이 따라 나오지 않았다. 잠시의 침묵. 민석은 무심한 듯 고개를 숙였고 그 시선이 그녀의 가운 자락 아래 드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흘러내린 곡선을 훔쳤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열었고 민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채 문 안으로 들어섰다. 닫히는 문소리는 아주 작았고 복도에는 여전히 정적이 흘렀다. 욕실은 따뜻했다. 남은 수증기가 가볍게 허공을 떠돌았고 그녀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민석은 조용히 가운의 매듭이 느슨해지는 순간을 지켜봤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눈을 마주친 채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나 혼자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같은 거 생각 말아요. 그 말은 무게보다 가벼웠고 동시에 무게보다 깊었다. 민석은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려 했었고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나갈래요? 그럼 나갈 수 있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을 잡았고 그 작은 접촉은 모든 대답이 되었다. 더는 물음도 확인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욕실 안에서는 물소리도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숨결이 벽에 닿아 돌아왔고 그 뜨거움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몇 걸음 앞선 선택이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민석은 너무 많은 걸 느꼈고 그녀는 너무 오래 준비해온 듯했다. 욕실의 불빛 아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다 이불을 덮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온도로 몸을 맞댔다. 제주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난 뒤에도 유진은 아무런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민석은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을 자려 해도 그날 새벽 욕실에서 느꼈던 낯선 체온과 두 사람 사이에 짧고도 강렬했던 교차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연락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 한쪽에선 메시지 하나쯤은 올 줄 알았다. 잘 들어갔어요? 혹은 그날 괜찮았나요? 정도의 말이라도. 그러나 유진은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고 민석은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 와중에 재훈이 카톡을 보내왔다. 야,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와. 우리 엄마가 또 음식한다고 부산 떠셨다. 너는 무조건 와야 돼. 민석은 메시지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이번 주말
너네 제주 다시 간다며. 아, 그건 아빠 스케줄 때문에 취소됐대.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석의 속은 복잡해졌다. 자신을 다시 부르는 유진의 손길인지, 아무 일도 없던 첫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의도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민석은 여느 때처럼 재훈네 집을 찾았다. 현관을 열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먼저 당겼고 재훈은 밝은 얼굴로 달려 나왔다. 유진은 부엌에서 조용히 손을 놀리며 말했다. 민석 씨, 밥 안 먹고. 현관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민석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익숙한 향기,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온도까지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지만 마음은 어느 한 조각이 미세하게 어긋난 것처럼 불안하게 요동쳤다. 유진은 부엌에서 조용히 채소를 썰고 있었고 재훈은 거실에서 게임기를 꺼내며 웃었다. 야, 오늘은 내가 진짜 너를 이길 거다. 각오해라. 민석은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섰고 시선은 본능적으로 부엌 쪽으로 향했다.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그저 평범하게 민석에게 물었다. 밥은 먹고 왔어요? 그 말투, 그 눈빛. 제주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눈맞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수저를 꺼내 식탁에 올리고 있었다. 아니요. 오늘도 이모 밥 먹으러 왔어요. 민석이 그렇게 말하자 유진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웃었다. 기억이 좋으셨나 보네요. 그때도 꽤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은 분명 요리 얘기였을 테지만 그 미묘한 농담에 그림자가 대화 사이로 스며들었다. 저녁 식사 중엔 온통 평화로웠다. 유진은 맛있는 음식을 여느 때처럼 정성껏 차렸고 재훈 아버지는 출장으로 집에 없었기에 세 사람만의 테이블은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럽게 흘러갔다. 재훈은 식사 중에도 농담을 던졌고 민석은 어색하지 않게 받아쳤으며 유진은 간간히 웃었다. 그러나 민석의 시선은 자꾸만 유진의 손끝에 멈췄다. 젓가락을 쥔 손, 물컵을 닦는 손, 그 모든 동작들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차분했다. 마치 어느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식사를 마친 후 재훈은 거실에서 게임을 틀었다. 야, 한판 붙자. 오늘은 진짜 지면 내가 설거지하는 거다.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내가 그렇게 말하고 항상 지잖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고 유진은 조용히 주방 정리를 시작했다.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 유진이 다가와 민석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민석 씨, 잠깐 도와줄래요? 간식 좀 꺼내려는데 손이 좀 부족하네요. 민석은 무심한 척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따뜻한 조명이 감싸고 있었고 재훈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멀리 들려왔다. 유진은 냉장고를 열며 말했다. 아이스크림 꺼내서 접시에 좀 담아줄래요? 숟가락은 저기 위에 있고. 민석이 다가가려는 순간 유진이 문득 돌아봤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후회했을까 봐 걱정했어요. 아무 말도 없길래. 민석은 멈춰섰다.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유진은 한 걸음 다가오며 물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구나. 아직도 그 눈빛이 그대로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고 민석은 본능처럼 그 손을 뒤집어 맞잡았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엔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주방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상태로 서 있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유진이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요. 유진은 웃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더 깊이 잡았고 천천히 그를 식탁 쪽 벽면으로 이끌었다. 두 번째 선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넘어졌다. 불 꺼진 제주 욕실보다도 더 은밀하고 침묵으로 가득 찬 집 안 주방에서 다시 마주한 감정은 망설임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민석은 더 이상 무게를 계산하지 않았고 유진은 더 이상 책임을 따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이미 거기까지 와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겨진 단식은 식탁 위에서 그대로 녹아내렸다.
그날 밤 이후 민석은 휴대폰 알림에 민감해졌다. 카톡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녀일까 싶어 화면을 들여다봤고 SNS에 뜬 유진의 계정을 몰래 검색해보는 습관도 생겼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떤 연락도 흔적도 없었다. 민석은 처음엔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하려 했고 다음엔 의도적인 무시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가 결국엔 그냥 그날 밤이 자신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믿으려 했었다. 그녀는 다시 조용해졌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무심하게 멀어져 있었다. 재훈과의 연락은 평소처럼 이어졌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일상을 채워도 머릿속엔 늘 그녀의 목덜미, 곡선과 주방의 조명 아래 겹치던 그림자가 떠올랐다. 현실은 점점 선명해졌지만 그날 밤은 점점 더 흐릿하게 느껴졌다. 환상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민석은 스스로를 자꾸 부정했다. 그날 내가 너무 몰입했던 건가?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쪽만 잊은 걸까? 어느 날 재훈과 저녁을 먹던 자리였다. 평소처럼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던 중 재훈이 웃으며 물었다. 야, 우리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민석은 젓가락을 멈췄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태연한 척 물었다. 이상하긴 뭐가? 재훈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야? 우리 엄마 요즘 젊어졌대. 동네 이모들이 다 그래. 갑자기 피부 좋아졌다고, 머리 스타일 바뀌었다고, 심지어 옷도 바꿨다고. 민석은 억지로 웃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요즘엔 뭐 자기 관리하는 엄마들 많잖아.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재훈은 대수롭지 않게 치킨을 뜯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민석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다. 유진은 변화를 감추지 않았지만 민석은 그 변화에 다가갈 수도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 바뀌었고 그건 단순한 외형만이 아니었다. 더 이상 연락이 없다는 사실, 오히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미련이 아닌 정리 혹은 스스로를 지키는 감정 정돈이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민석의 감정은 깊어졌다. 멀어질수록 그녀가 선명해졌고 아무 말 없는 그녀일수록 더 궁금해졌다. 잊히지 않는다는 건 때론 사랑보다도 강한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일상이 될 줄 알았던 모든 게 오히려 더 깊은 비일상이 되어 민석을 잠식해갔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혼자만의 열기로 뜨거워지는 감정. 유진은 조용했고 민석은 점점 뜨거워졌다. 그날 밤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마쳤다. 집에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부모님은 시골 큰 집에 들렀다가 하루 묵고 온다고 했고 민석은 라면 하나 끓여 먹고는 TV도 켜지 않은 채 방 안에서 뒹굴고 있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유진의 부재는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몸 어딘가에 남은 감각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문 앞으로 나가 도어락을 확인한 민석은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을 느꼈다. 유진. 화면 속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평소보다 옷매무새가 느슨한 차림으로 서 있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석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괜찮죠? 안 들어가도 돼요? 민석은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켜섰다. 아, 네, 들어오세요. 유진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고 가방도 들고 있지 않았다. 셔츠는 몇 단추가 풀려 있었고 바람에 흩날렸던 듯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어깨에 닿아 있었다. 그냥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서요. 오늘 안 오면 아마 다시는 못 올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럴 줄 몰랐어요. 오실 거라곤. 유진은 웃었다. 나도 내가 올 줄 몰랐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유진은 천천히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고 한쪽 다리를 포개 듣고 왔다. 허벅지 위로 살짝 말려 올라간 스커트 자락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아슬했다. 민석은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물 드릴까요? 유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됐어요. 너무 격식 차리지 말아요. 나
오늘 좀 솔직할 거니까. 순간의 정적.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내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나도 알았어요. 근데 나는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녀는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 앞으로 걸어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는 민석 앞에 서더니 풀리지 않은 셔츠 단추를 손끝으로 슬쩍 건드렸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이가. 민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유진은 셔츠 단추 하나를 더 풀며 말했다. 오늘은요, 변명하지 말아요. 우리 이미 다 알아요. 그쵸? 그녀가 손을 뻗어 민석의 허리에 닿았을 때 민석은 결국 입을 열었다. 네,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날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유진은 그의 허벅지를 슬쩍 스치듯 손으로 지나치며 말했다. 오늘은 나도 그랬으니까 어쩌면 똑같네요. 우리. 방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이번엔 그 어떤 거리도 두지 않았다. 민석은 그녀의 뒷목을 감싸 안았고 유진은 그대로 민석의 품에 기대었다. 셔츠는 바닥에 먼저 떨어졌고 입맞춤은 오래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침대 스프링이 미세하게 울렸고 숨소리는 서로의 귓가에 가까이 부딪혔다. 유진이 웃었다. 넌 아직 어리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좀 설렜었나 봐요. 민석은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대답했다. 어린 거 오늘은 잊고 가요. 우리 둘 다. 그 순간 침대 옆 램프 불빛은 살짝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방 안의 모든 걸 증명하듯 출렁였다. 그 밤의 끝에서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랑일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사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그저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유진은 등을 돌려 누운 채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민석은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이후 유진은 또다시 사라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였다. 그저 조용히 아주 완벽하게 연락을 끊었다. 민석은 핸드폰을 하루에 수십 번씩 들여다봤고 메시지함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읽지 않은 알림은커녕 단 하나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건 마치 꿈처럼 지나간 일이었고 그 꿈에서 깬 현실은 너무도 쓸쓸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헷갈렸다. 무슨 일일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구한테 들킨 건 아닐까?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떠돌았고 그때마다 민석은 자신이 한 발만 더 다가갔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움찔거리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결국 현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냥 또 떠난 거였다. 그리고 그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가 예전처럼 무덤덤하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유진이 침대 옆에서 그를 끌어당기던 그 손길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늘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은 그대로였고 활동 시간도 어쩌다 한 번씩 바뀌었지만 대화창은 그대로였다. 민석은 학교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교수의 말이 무의미한 소음처럼 들렸고 친구들과의 대화는 건성으로 흘려들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그녀가 정말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재훈을 통해 전해들은 유진의 근황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헬스장을 다니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주말엔 가족들끼리 외식도 자주 다닌다는 말들. 어느 날은 재훈이 무심코 말했다. 우리 엄마 요즘엔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 예전보다 얼굴도 밝아졌고 뭐랄까 그냥 가벼워졌다고 해야 하나.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보네. 좋은 거지 뭐. 속으론 형용할 수 없는 이물감이 덜컥 치고 올라왔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려 민석은 식은 물을 한 잔 들이켰다. 밤이 깊어지던 어느 날 민석은 무심코 침대 머리맡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을 뻗었다. 그 자리에 누워있던 그녀가 생각났고 거기서 속삭이던 목소리, 뺨에 스치던 머리카락, 가슴께에 닿던 체온이 밀려왔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선명해서 괴로웠다.
그는 결국 자신의 손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도대체 나만 왜 이러는 거지? 유진은 그 모든 걸 계획한 것처럼 정확하게 사라졌고 민석은 그렇게 남겨졌다. 감정만 남긴 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할 이야기를 가슴 속에 넣은 채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언제쯤 이 감정도 정리될까? 아니, 정리될 수는 있을까? 민석은 자신이 그저 스쳐간 상대가 아니었기를 바라고 있었고 동시에 그 바람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버리는 데에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그의 집 문을 나간 지 1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민석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취업 준비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메마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계획표를 짜고 자소서를 쓰고 면접 복장을 준비하는 틈틈이 그녀가 불쑥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밀어내는 법을 배웠다. 잊은 건 아니었다. 다만 잊은 척하며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을 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을 제대로 버텨낼 수 없었으니까. 어느 날 오후 동네 북카페 앞에서 재훈을 우연히 마주쳤다. 서로의 눈이 먼저 반응했고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재훈이 손을 내밀었고 민석도 손을 뻗었다. 그러게, 너 아직도 여기 살지? 나도 면접 때문에 근처 들렀다가.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았다. 처음엔 자연스러웠다. 학과 얘기, 취업 얘기, 군대 다녀온 동기들 소식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서로가 본능적으로 피하는 주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중심에 유진이 있었다.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사진도, 근황도 모두 침묵 속에 묻혔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은 그 빈자리를 슬쩍 피해가며 말을 돌렸다.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냥 뭐 집에서 공채 준비하면서 과외 좀 하고. 너는? 나도 비슷하지 뭐. 필기 붙은 데는 몇 군데 있는데 면접이 진짜 쉽지가 않더라. 그 말 이후 둘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민석은 커피잔을 들고 입을 대다 말았고 재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다 지나가겠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응, 지나가겠지. 언젠가는. 그 대화 속엔 무게가 있었다. 유진의 흔적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침묵은 여전히 사이사이에 남아 있었고 그 공백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민석은 다시 혼자가 된 느낌을 받았고 재훈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동시에 멀어진 것 같은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더는 예전처럼 웃을 수 없다는 걸 서로가 알아버린 사이. 그래서 더욱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카페를 나서며 재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석아, 내가 잘 되면 좋겠다. 진짜로. 민석은 그 말이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용서처럼 들렸다. 고마워. 너도.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을 때 민석은 문득 떠올랐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든 걸 말한 셈이었다. 잊지 않았다. 단지 잊은 척하고 살아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감정의 형태일지도 몰랐다. 입사한 지 2달이 지나고 민석은 회사 근처의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서울이라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외진 동네였지만 회사와의 거리, 월세, 그리고 통장 잔고를 고려하면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짐을 옮기고 며칠이 지나던 어느 저녁 일찍 퇴근해 라면을 끓이며 TV를 켠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유진이었다. 그대로 아무 예고도 없이. 민석은 순간 얼어붙었다. 화면 속 그녀는 이전보다 조금 더 말라 있었고 머리는 묶지 않은 채 어깨에 흩어져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고 입가엔 익숙한 웃음기가 맴돌았다. 민석이 문을 열자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그냥 한번 올라와 봤어요. 민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더 활짝 열었다. 그냥 들어와요.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들어왔다. 낡은 아파트의 좁은 현관을 지나 작은 거실에 이르자 그녀는 조용히 둘러봤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깔끔하네요. 민석이 머리를 긁적였다. 정리하다 말았어요. 뭐, 혼자 사는 남자 집이 다 그렇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고 민석은 물을 꺼내려 주방으로 향했다. 커피, 아니면 차라도.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물로 괜찮아요. 유리컵에 물을 담아 건넨 뒤 민석도 그녀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엔 말 없는 시간이 이어졌고 텔레비전에선 무심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컵을 입에 대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입술을 훔쳤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석이 고개를 돌리자 유진은 그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눈빛은 말없이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가도 돼요? 그녀가 물었다. 민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문을 조용히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석은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거실에 남아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맞잡았다. 온몸에 피가 돌고 있었다. 그녀는 왜 다시 왔을까? 지난번과는 아무런 연결도 없이 이건 완전히 새로 시작된 움직임이었다. 그는 잠시 뒤 천천히 방으로 향했다. 유진은 방 안 침대에 앉아 있었다. 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있었고 긴 치마는 무릎 위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 그녀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고 민석은 그 가방이 너무 조용하게 방 안에 존재한다는 게 묘하게 불안했다. 왜 왔어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보고 싶었어요. 아주 잠깐만이라도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석은 천천히 다가가 침대 끝에 앉았다. 나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게 더 나았으니까. 유진은 웃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도요. 근데 오늘 우연히 이 동네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당신이 아직 여기 있을까? 아니면 정말 다 잊었을까? 그래서요. 그냥 못 참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목을 잡았다. 오늘도 그날처럼 될까요? 그 질문은 묻는 말 같았지만 이미 정해진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고 이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셔츠를 풀었다. 손끝은 너무 익숙했고 입술은 주저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와는 달랐다. 오늘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이끌었고 침묵 속에서 감정은 더 깊게 파고들었다. 방 안의 공기는 뜨거웠다. 민석은 손으로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고 유진은 그의 허리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숨결이 섞이고 셔츠는 바닥에 미끄러졌으며 그들의 몸은 그 어떤 대화보다 정확히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네 번째 선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넘어졌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대에 누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던 민석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난 계속 기다렸어요. 유진은 그 말에 작게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내가 고마워해야겠네요. 기다려줘서. 다시 조용해진 방 안 서로의 손이 천천히 겹쳐졌고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두려움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마치 일상처럼 민석의 집에 들렀다. 처음엔 며칠 간격이었지만 점점 그 텀이 짧아졌고 어느새 주위에서 3회는 당연한 일이 됐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온 적도 있었고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지금 가도 돼라는 말 대신 이미 복도에 도착해 있는 날도 있었다. 민석은 놀라기보다 점점 익숙해져 갔고 그 익숙함이 더 깊은 중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도 뒷걸음치지 못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했던 긴장감도 사라지고 그들의 관계에는 규칙이 없었다. 인사도 안부도 심지어 가끔은 눈빛조차 나누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유진은 단단히 잠긴 문 뒤에서 셔츠 단추를 풀으며 민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고 민석은 그 기류에 저항 없이 잠식됐다. 둘 사이엔 대화보다 숨소리가 많았고 대답보다 손끝이 먼저 반응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유진은 늦은 밤 비 오는 거리를 뚫고 젖은 옷차림으로 들어왔고 말없이 욕실에서 수건을 꺼내 몸을 닦은 후 그대로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민석은 뭘 해야 할지 몰라 부엌에서 물만 두 잔 따라왔다. 방에 들어서자 유진은 벌써 이불을 걷어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춥네요. 근데 이상하게 몸은 더워요. 그 말은 속옷 너머로 비친 피부보다도 더 강하게 그의 심장을 때렸다. 민석은 물잔을 내려놓고 옷을 벗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이러다 진짜 미칠 수도 있어요. 유진은 웃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이미 미쳤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긴 왜 아직 멀쩡해 보여요. 민석은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고 입술이 닿기도 전부터 둘 사이의 열기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훨씬 더 대담했다. 손끝은 머뭇거리지 않았고 입술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석을 이끌었고 기댄 게 아니라 완전히 장악했다. 민석은 따라가는 동시에 휘말렸고 몇 번이고 뒤척이며 이불 속에서 방향을 바꾸었다. 유진은 민석의 어깨에 손톱을 세우며 속삭였다. 오늘은 그냥 끝까지 가요. 말도 필요 없고 이유도 묻지 말고. 민석은 대답 대신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온몸이 말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마음은 이미 이전처럼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다. 사람은 한 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무너진다. 규칙을 만들기도 전에 무너뜨리는 일이 더 쉬웠다. 민석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파괴 속에서 자신이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느꼈다. 유진이 위에 올라탄 채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이젠 내가 날 감당 못하겠지. 내가 원래 좀 그래요. 멈추는 법을 잘 몰라요. 민석은 그 말에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이 무너지자고요. 두 사람은 그 말 그대로 무너졌다. 침대가 몇 번이고 흔들렸고 이불은 발밑까지 밀려났으며 창밖의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떨어졌다. 방 안의 습도는 높아졌고 숨소리는 겹겹이 얽혔다. 한밤중에 탁자에 올려둔 컵이 넘어졌고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한 채 욕망은 단계를 잃어버린 듯 거칠게 올라갔다. 그리고 끝내 유진은 민석의 가슴께에 몸을 눕힌 채 말했다. 이렇게 자주 오는 것도 언젠간 끝나겠죠. 민석은 숨을 고르며 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가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며 중얼거렸다. 그게 문제예요. 나도 그게 싫지가 않거든요. 그날 이후 민석은 점점 더 감정과 본능 사이의 경계를 잃어갔다. 규칙은 없었고 책임도 약속도 없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존재했던 건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무언가였다. 사랑인지 중독인지 혹은 그 둘 다인지. 그는 그걸 아직 알 수 없었다. 재훈에게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가끔 그의 SNS에 들어가 보면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기도 했고 동기들과 찍은 모임 사진도 종종 보였지만 민석에게 따로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그런 조용한 단절은 오히려 민석에게 핑계와 명분을 주는 셈이었다. 우린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니까라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자기 합리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진의 방문은 더 자유로워졌고 이제는 아예 터치키도 가지고 있었다. 주말마다 오는 것을 넘어 평일 저녁에도 자연스럽게 들렀고 민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가 먼저 와 있는 날도 많았다. 처음엔 머쓱했지만 점점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그날도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양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왔어요? 거실에서 유진이 머리를 묶은 채 말했다. 그녀는 앞치마를 하고 있었고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다. 반찬통 몇 개가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 중 하나를 꺼내며 덧붙였다. 묵은지 볶음이랑 장조림 좀 해봤어요. 오늘 점심은 대충 컵라면 먹었다고 했잖아요. 민석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니, 이젠 아예 주방 담당하실 생각이에요. 유진은 대답 대신 그의 옷장 앞에 놓인 쇼핑백을 가리켰다. 그거 내 속옷 좀 넣었어요. 자꾸 여기 오는데 매번 챙겨오는 것도 번거롭고
민석은 한 손으로 머리를 써넘기며 말했다.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남의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거 넣고. 유진은 민석 쪽을 바라보며 웃었다. 남의 집 같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더 편하네요. 집보다.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을 이상하게 무겁게 만들었다. 민석은 그걸 농담처럼 넘기려 했지만 유진의 표정이 진지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은 채 두 다리를 모아 앉았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민석은 그녀 옆에 앉아 잠시 말없이 TV 화면만 바라봤다. 뉴스에선 무심하게 사건 사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다. 가끔은요. 유진이 입을 열었다. 내가 이 집의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밥하고 빨래하고 기다리고 이상하죠. 민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렇게 느끼게 만든 건 저예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랬어요. 유진은 작게 웃었다. 막았다고 했으면 내가 들었을까요? 민석은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안 들으셨겠죠. 그리고 그날 밤 침대 위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민석은 그녀가 내려놓은 반찬통보다 옷장 속 속옷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무거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죄책감과 책임, 두려움과 욕망, 그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아들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된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여자였고 가끔은 민석보다 더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게 그를 무너뜨렸다. 생리가 안 와. 유진이 그 말을 꺼낸 건 아무런 맥락도 없이 밥을 먹다 말고였다.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려던 순간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군 채 그렇게 중얼거렸다. 민석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뭔가 다른 말의 뉘앙스를 기대하며 뭐라고요? 하고 되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같은 말만 다시 반복했다. 생리가 안 온다고요. 방 안엔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민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지만 유진은 여전히 그릇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입술은 살짝 말라 있었다. 민석은 농담처럼 웃어 보이려 했다. 에이, 그냥 늦는 거겠죠. 요즘 스트레스 많으셨잖아요. 유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지만 눈가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달도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초조함은 명백했다. 민석은 당황을 감추려 애썼다. 혹시 병원은 가보셨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괜히 더 확정 짓기 싫어서 며칠만 더 보고 있었어요. 그냥 혹시나 싶어서. 며칠 후 민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엔 편의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안에는 물과 과자 몇 개, 그리고 낯익은 검정색 박스 하나가 들어있었다. 민석은 괜히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유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손엔 벌써 테스트기가 쥐어져 있었다. 검정색 스틱, 익숙한 그 모양, 그리고 그 위에 또렷하게 그어진 두 줄.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고 유진은 손등으로 입가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웃기지, 이 나이에. 민석은 소파 맞은편에 앉은 채 그녀가 들고 있는 검정 막대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확실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2개나 해봤어요. 둘 다 똑같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울렁거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녀는 다시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민석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렸다.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지금은 너무 당황스럽지만 어떻게든 유진은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근데 진짜 나 엄마 또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단지 확실한 건 그날 밥상 위에서 떨어진 한마디가 모든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테스트기 위의 두 줄은 아직도 민석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딱히 변한 듯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평온하게 이전보다 더 담담한 얼굴로 집에 들렀고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침대를 정리했다. 그녀의 일상은 차분했고 감정은 고요했다. 하지만 민석은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은 듯 행동하는 그녀가 혹시 지금 감정을 지워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나아도 괜찮지. 그 말이 나온 건 함께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늦은 밤이었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넌 아무 상관 없어도 돼. 그냥 나 혼자 나는 거야.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컵을 들고 입만 죽였다. 그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고 그 말투 또한 진지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민석은 결국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정말 아무 감정 없어도 괜찮을까?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웃었다. 그 말 결국 너한테도 감정 있다는 거잖아. 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손끝이 테이블을 천천히 문질렀고 시선은 더 이상 그를 향하지 않았다. 아이를 가지면 그냥 엄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웃기게도 지금은 그 아이가 나를 엄마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 애가 생기면 내가 떠나도 뭔가 남는다는 느낌, 그거 하나에 기대는 거예요. 민석은 조용히 유진 옆에 앉았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녀 옆에만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물었다. 무서운 건 없어요? 유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있죠. 그런데 그 공포가 외로움보다 작아요. 이젠 그런가 봐요. 누구한테도 뭔가 남기고 싶어서. 그게 감정이든 아이든 흔적이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한 겹 아래 깔린 감정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그 손을 잡는 것이 책임이 될까봐. 그 책임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될까봐. 그녀는 민석을 바라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너무 오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겼다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내 존재를 증명해주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민석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녀가 원하는 게 아이인지 아니면 자신을 잊지 않게 만들어줄 어떤 흔적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단지 분명한 건 그녀가 이 상황을 혼자 짊어지겠다고 마음먹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짐에서 빠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게 더 아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지 않았고 침대에도 함께 눕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 앉은 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같은 시간에 머물렀다. 말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날 이후로 유진은 자취를 감췄다. 연락은 오지 않았고 민석이 보내는 메시지에도 답장은 없었다. 전화를 걸어보면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유진의 뒷모습은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던 그 밤 너무도 조용하게 자기 존재를 정리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 밤이 마지막이 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니, 사실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엔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늘 들고 다니던 낡은 가죽 가방. 민석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결국 가방을 집 안으로 들여오자 안에는 그녀가 두고 간 속옷 몇 벌, 사용하던 화장품, 그리고 서랍에 들어있었던 머리끈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아래 흰 종이 한 장이 반으로 접힌 채 들어있었다. 걱정하지 마.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워. 다만 내 얼굴을 닮았다면 그땐 좀 미워질지도 몰라. 그 문장은 짧았지만 너무 많은 감정을 안고 있었다. 민석은 손에 쥔 쪽지를 한참 내려다보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동안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온갖 말들이 다 사라진 듯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유진에게 어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책임지겠다는 말도, 가지 말라는 말도,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말도, 그 어떤 것도. 그녀는 그 모든 침묵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라짐을 선택한 것이다.
민석은 휴대폰 메모장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날짜를 꺼내 확인했다. 예정일, 출산 예정일. 거기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이 찍혀 있었지만 이제 그 날짜는 민석에게 너무도 분명한 어떤 날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는 날, 점점 더 무거워지는 마음. 몇 주가 흘렀고 민석은 여전히 같은 집, 같은 직장에서 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전부가 달라진 듯한 기분 속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반찬 냄새는 사라졌고 가끔 이불 속에서 느껴지던 샴푸 냄새도 이제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떤 냄새보다 더 짙게 남은 건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말 한 줄이었다. 내 얼굴을 닮았다면 미워질지도 몰라. 그 말은 단순한 투정 같기도 했고 동시에 가장 절절한 고백처럼도 들렸다. 민석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욕망과 외로움에 기대어 누군가를 놓지 못한 것뿐일까?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제 그는 그녀의 일부를 어디선가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예정일을 평생 머릿속에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혼란스러웠고 후련했고 죄책감도 정당화도 전부 한꺼번에 몰려왔다. 민석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다고 말만 하지 말 걸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우리가 달라졌을까. 그러나 이미 그녀는 없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단 하나, 메모장 속 날짜 하나뿐이었다.